어떤 종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게 한 몇 년 사이에 20배 올랐는데 한 열 몇 배 수익을 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1월 다음에는 2월, 3월, 4월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사서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거대한 폭풍같이 몰려오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윤종엽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지금이 그 경제 키워드는 그 고물가잖아요. 고물가, 네. 고금리, 네. 고환율, 고부채. 그래서 그걸 3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3고 현상이 있었던 시절, 그럼 3고 현상이 있었던 시절이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3고 현상이었고 그 이후로는 3저 현상이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이제 3저 현상만 기억해요. 초호황, 뭐 이렇게 좋았던 기억들만. 네. 3고 현상 때 어떤 경제 현상들이 있었는지 지금도 그때와 좀 유사한 현상이 있어서 3고 현상일 때 70년대. 네. 그리고 70년대에 그 워렌 버핏한테 배울 점이 좀 많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때 당시 투자에서 최고의 적기였고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했던 시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주서신이나 이제 주총에서 답변해서 핵심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니까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떤 기업, 어떤 조건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워런 버핏이 큰 돈을 예. 제대로 벌기 시작했던 그 예. 국면에 예.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 그 3고에 예.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물가, 예. 고금리, 거기다가 고부채. 예. 고부채. 요거를 고환율을 어떤 사람은 고환율을 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어떤 있어서. 사람은 이제 고부채를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70년대는 이제 고부채는 없었고 네. 70년대와 다른 점은 지금 이제 고부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포고 네 가지 높은 현상이다. 우선은 좀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성장주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을 했고 22년도에 뭐 나스닥 폭이 나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컸고 미국의 테크 기업들 하락폭 보면 막 어지러울 정도 아닙니까? 막 3분의 1토 막 4분의 1토 막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과거에는 어땠는지도 좀. 사실은 10년마다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돈을 과도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산이 높았고 네. 그러면 골도 깊은 네. 그리고 이제 그 3저 현상이 역사적으로 가장 긴 미국 주식 시장 역사에서 120년 역사에서 1900년도부터 치면 가장 긴 역사였는데 그 3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주가 네. 수혜를 누렸고 성장주와 대체 투자가 가장 길고 화려한 부동산 같은 것들 예, 불꽃 장세 였고 근데 이제 지금 3고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 3저 현상에서는 성장주와 대체 투자 쪽으로 자금이 쏠린 현상이었고 반대로 이제 홀대받고 철저히 그 소외된 업종이 가치주와 뭐 채권 투자 전통적인 이제 투자 수단이 홀대 받았는데 3저 현상에서 3고 현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자금의 대이동 그 대체 투자와 성장주에서 가치 투자 쪽 채권 투자 쪽으로 이제 자금이 대이동되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다. 최근에 이제 그 대체 투자 운용하신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매우 그 추위를 느끼시고 한기를 느끼는 그렇죠. 그 자금의 대탈출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쪽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갔고 그러니까 요즘 그 나타난 현상이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 CIO 보면 대체 투자 전문가라고 자부하거든요. 주식 전문가, 그 채권 전문가라고 얘기 않고 난 대체 투자 전문가다. 그래야 신뢰받고 선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그 바뀌는 그 대체 투자에 막빠지고 그래서 그쪽 자금들이 이쪽 가치 투자 쪽으로 10년 이상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 투자에 막바지.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돈이 현재까지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막 예금이라든지 은행 어떻게 보면은 거의 무위험 중금리도 아니고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빨려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채권, 예금 포함해서 전통적인 가치주까지 포함해서 전통적인 투자 수단 쪽으로 철저히 소외되고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가 고금리 상태에 오면서 3고 현상 오면서 그쪽에 관심 갖기 시작하는
그러면 그게 그 말씀하신 자금의 대이동이 예. 이미 나타나고는 있는 건데 예. 그러면 말씀하신 자금의 대이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기서 뭔가 터닝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예를 들어보면 예. 그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그때가 가장 길었었어요. 이번 장을 빼고는. 네. 근데 이번 장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치주 전성 시대가 한 15년, 75년부터 90년까지 15년 동안 그 자금 이동이 15년 동안 진행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짧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지금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넓은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지금 엄청난 좋은 기회다. 예. 그러니까 요게 자금의 이동이나 이런 게 그냥 1, 2년 훅훅 이게 아니라 과거 75년부터 90년까지 미국에서 나타났던 가치주의 전성시대만큼이나 그렇죠. 그게 뭐 좀 어떤 근거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2023년부터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22년도 상황을 보면은 73년도랑 매우 유사해요. 거의 비슷하죠. 미국의 73년도랑 그러니까 미국의 그때 73년도가 니프티, 피프티 같은 대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폭락이 있었고, 폭락. 22년도에도 그런 폭락이 있었고, 올해인 23년도는 74년도랑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근데 10년마다 보면 비슷한 현상이 항상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락장이 있었잖아요. 급락장이 있었고 경기가 침체될 거 우려하니까 돈을 과도하게 많이 풀었고, 돈을 과도하게 많이 풀 때는 이제 V자 상승장이 오고, V자 상승장에서는 이제 성장주 대체 투자 이런 게 각광을 받고 개인들이 대거 많이 참여하는 그런 장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V자 반등이었는데 이제 이게 과열돼서 고금리 상태, 물가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돈을 이제 축소시켜 조이고, 그 조인다는 얘기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죠. 금리를 올리고 돈이 줄어드니까는 성장주가 이제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급락 하는데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하고, 이때는 이제 V자 반등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난번에 V자 반등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시장에 들어오는데 V자 반등이 아니고 이때는 아주 지루하고 지치고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1973년과 2022년. 최근에 예를 들면 2000년도 초반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치게 했던 그런 장. 그 팬데믹 전까지. 10년마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의 미국에서 19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13번 10년마다 주기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데 2000년도에도 좀 산이 높았다가 좀 골 깊었는데 그거보다 더 유사한 것은 70년대 중반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70년대를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건데 그 내용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그 73년, 74년도 시장이 급락하면서 공포를 느낄 때, 붕괴될 때, 그 단기적인 그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회복될 것이다. 낙관론을 가지고 워런 버핏이 항상 주창했던,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 항상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 이론을 근거로 하면서 이때 이제 그 매수 기회를 이용했던 거죠. 워런 버핏은. 73년도에 급격하게 또 꺾였던 거고. 74년도 2년에 걸쳐서 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73년도를 계절로 치면은 그 10월 달, 그래서 12월 달을 건너뛰고 바로 12월 달 추위를 맞이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가을에서 빠르게 겨울로 가버리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21년도에서 22년도 장세는 21년도가 10월 달이고 22년도가 12월 달을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74년도에도 그 73년도보다 더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73년도에는 그 74년도로 아니 1월 달로 1월 달 겨울로, 그러니까 대개 그 12월보다는 1월 달이 더 춥습니다. 그래서 1월 달로 보고, 그러면 이번 23년도도 그때와 비슷하게 1월 추위와 비슷하게 느낄 거다 하는데 간혹 1월 달이 12월보다 덜 추울 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1월과 유사할 것이고, 근데 기대는 1월 다음에는 2월, 3월, 4월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항상 순환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낙관을 가지고 워런 버핏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월 달에는 사서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래야 추울 그거는 지금 사 모아가는 것이
큰 그 기회가 되고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지점에서 항상 사서 모아갈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 그렇게 또 반박을 하세요. 이미 다 물려 있다. 더 살 돈이 없다. 예. 차라리 예금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 예.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가입한 1년, 2년짜리 예금 예. 5% 준다는 거를 깨고 오기도 사실은 좀 힘든 거잖아요. 예.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단기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네. 그럼 워렌 버핏이 이때 이제 70년대 중반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공포스러운 장에서 주식을 더 많이 사서 했는데 그럼 어떤 투자 기준 가지고 했는지 네.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조건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ROIC가 높을 것. ROIC가 높다는 얘기는 투하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네. 대신 높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이제 현금 창출력, 주주를 위한 현금 창출력이 좋은 ROIC가 높을 것.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고금리니까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아주 힘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대신 부채가 없는 기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현금이 많은 우리나라는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순현금보다 오히려 많은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그 인플레이션 시대 때 이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주 서신에도 한번 보냈고 주주총회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3번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도 항상 똑같은 답변하셨는데 그런 기업들로 조건을 한번 검토해서 가는. 예, 검토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3고 현상이라는데 3고 현상도 이제 같이 보면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상황 예.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ROIC라고 말씀해주신 건 이제 투하자본 이익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주나 회사가 얼마를 회사에 투입을 했을 때 예. 그거 갖다 얼마를 벌어오느냐 그렇죠. 리턴을 말하는 거고 예. 말씀하신 가격 전가력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원가 탓만 하고 있고 마진이 축소되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마진도 꽁충꽁충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 회사. 그래서 ROIC 높은 기업을 이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네. 투하자본이 적은 투하자본이라고 하면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런 것 등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등이 많은 기업들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간 만큼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을 계속 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주주 몫으로 돌아가는 몫이 적죠.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회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잉여현금 흐름이 적기 때문에 물가 올라간 만큼 재고자산도 더 많이 사야 되고 유형자산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주 몫은 적어지는. 대신 반대로 유형자산이 이런 유형자산, 재고자산을 적게 가져가는 기업, 적으면서 그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ROIC가 높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현금 창출력이 좋고 남은 현금은 주주 몫으로 돌릴 수 있어요. 주주 몫으로 돌릴 수 있어서 배당을 높일 수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할 수 있고 M&A 좋은 물건이 나오면 이제 3조 현상 때는 침체에서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싸게 나오니까 M&A 할 수 있고 또 남들 안 보는 신사업도 할 수 있고 그냥 주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ROIC가 높은 기업들이 고물가 시절 그러니까 투하자본이 적게 들어가냐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이 부담이 없는 이런 기업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죠. 예. 이런 기업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고물가 때는 ROIC 높은 기업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ROIC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진다는 분들 많은데 쉽게 말하면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는 기업. 맞습니다. 예. 이게 가장 이제 그런 회사 있으면 진짜 장땡인데. 예. 그죠? 그리고 저기서 막 기업 가치 떨어진 회사들 보면 이제 그 회사들을 막 줍줍해서 예. M&A로 또 한번 덩치를 키우고 그만큼의 또 어떻게 보면 순현금이 있다라는 뜻도 그렇죠. 있을 거고. 고물가에 이제 가격을 쉽게 올리는 업종이 가격 전가력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업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거 단순한 거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골판지 원지 사업을 하는 그 업종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각로가 필요합니다. 소각로. 예, 소각로. 그러니까 그 원지를 물에 이렇게 적셔서 그걸 말려야 되는 그래서 말려야 되는 소각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폐플라스틱을 갖다가 소각로를 운용해서 그걸 말리고
거기서 잉여 에너지 나와서 전기로 팔기도 하고 REC도 판매하기도 해서 수익이 그 골판지 원지 업체들이 보면 소각로에서 수입이 매년 꾸준히 그 기타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각로가 없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진입할 수 없는. 근데 소각로를 그 설치하려면은 이게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해서 그렇죠. 소각로 허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소각로가 안 나올 예정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양제지가 그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이제 점유율이 한 7.5% 정도 화재가 됐는데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설비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 1,500배 이제 그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옛날엔 100억 투자하면 라인 하나 깔았다면 이젠 한 300억 투자해도 될까 말까 뭐 이런 상황. 쉽게 그 못하는 진입을 못하는 대형 제지가 이미 물량이 축소된 상태에서 골판지는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품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꾸준히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중단된 정체된 상태. 그래서 이제 과점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높은 원지 생산업체들한테 이제 가격 결정력. 그래서 최근에 폐지 가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가격이 올랐을 땐 가격 올리고 폐지 가격이 떨어질 땐 좀 적게 떨어지는 그래서 가격 전가력이 아주 높은 골판지도 가격 전가력이 높다. 예. 여기도 이제 아까 소각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거의 시멘트 회사들도 비슷하기는 한데 뭔가 좀 불을 떼어서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폐지 같은 경우에는 건조 고열의 생산 장비가 필요한데 당연히 거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탄을 사서 떼는 게 아니라 폐기물 같은 것도 가져와서 떼우고 오히려 그걸로 열을 만들어서 또 전기를 돌리고 그 전기를 또 판매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거양득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도 중요한 거는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게 포인트가. 가격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과점화돼 있거나 독점화돼 있는 기업들이 쉽게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매출이 그 Q가 감소하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있으면서 가격 쉽게 올릴 수 있는 기업. 근데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그 일부 골판지 회사들 보면은 수직 계열화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원지 만드는 회사, 박스 만드는 회사,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골판지 사업이 이제 시클릭한 산업이 있어요. 가격 전가력이 없을 때는 폐지 가격이 경기에 따라서 떨어지면 수익이 많이 나고, 폐지 가격이 오르면은 적자 나고, 수익이 났다 적자 났다 이렇게 시클릭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퍼되죠. 저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클릭하면 저희 수익 많이 났다 몇 년 지나면 또 까먹고. 까먹을 적자 나겠네. 그래서 이제 투자 안 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대양제지 화재 나고 소각로 이제 그런 신규 설립허가 안 나오면서 지금은 시클리컬이 없어지는 꾸준히 이익이 나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00년도 초에 보면 식료품 회사들이 그렇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포에서 고포 주식으로 할인해서 할증을 가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이제 제지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할인 폭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라.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이런 것을 시클리컬 없어지고 꾸준히 수익 나고 가격 전가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과거 식료품 회사들이 올랐듯이 그런 그 많이 오를 수 있는 가격 전가율이 높은 그런 업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골판지 회사들은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를 타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박스, TV 박스 이런 게 제일 큰데 사람들이 지금 가전제품 잘 안 산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매 판매 증가율도 좀 같이 봐야 되는 산업이어서 지금 좀 같이 눌려 있지 않아요. 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골판지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뭐 택배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GDP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급 물량이 많이 줄었고 공급 여력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 전가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출 성장보다 이익 규모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그래서 참 재밌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가력이 높은 그 고물가 때 ROIC가 높은 기업, 그다음에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이 순풍을 받는 기업이고 두 번째 이제 3고 현상 중에서는 두 번째 현상은 이제 고금리. 고금리 때는 그렇죠? 이제 자금이 많은 기업이 저기잖아요. 부채 많은 기업은 역풍을 받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니까요. 그렇죠. 자금이 많은 기업은 이제 순풍을 보는 기업인데
그 정기예금 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은행에 정기예금성 예금을 많이 맡기는데 예. 그게 과거에 1%였다 지금 한 4%에도 서너 배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수익만 해도 PR이 3배, 4배 뭐 이렇게 되는 싼 주식. 이자 수익.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부 주식들이 많이 뛰기 시작했어요. 뭐 삼천리라든가 서울가스라든가 뭐 선광이라든가 뭐 이런 세방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그러니까 현금 부자 기업들. 예, 그 회사들이 공통점 IR 안 하고 막 탐방도 안 받고 막 전화도 안 받고 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막 몇 배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서서히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금리 때 가장 순풍을 받는 기업은 이제 그 자금이 많은 기업,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업종들, 예, 은행업, 뭐 보험업 이런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빚이 별로 없고 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고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것. 우리가 환율이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이렇게 1,100원대 쭉 있다가 지금 1,200원 올라오면은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일단 매출이 늘어나고 고환율일 때는 우리나라만 그 환율이 높아져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른 나라들도 되게 이머징 마켓들이 그 고환율이었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 때문에 다 자국 통화가 약세로 가면서 고환율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부채는 이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나갈 수 있는데 나라마다 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부채 많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많고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정부부채가 많고 부채가 많은 곳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채가 많은 것도 결국은 현금이 많은 게 현금 창출력이 많은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공통점이 그거예요. 어떤 순현금, 돈이 많은 회사, 현금 창출력 좋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잘 쌓아놓고 많이 쌓아놓은 회사인데, 근데 사실 요렇게만 말하면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우리는 이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실전으로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을 어떤 뭐 재무제표라든지 퀀트 같은 걸 이용해서 뽑아내면 되기는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렇게 실전은 쉽지는 않죠. 요즘 보면 이제 순현금이 많은 기업들, 시가총액도 많은 종목들, 뭐 리스트 많이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가격 정가가 높고 ROIC 높은 기업 이런 조건을 찾아서 투자하면은 과거에 워렌 버핏이 누렸던 영광을 투자해서 같이 누리지 않을까. 약간 여기서 또 이제 궁금증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이러다가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어떡하지? 이제 기준금리 올릴 만큼 거의 다 올렸다는데 뭔가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순현금 많았던 기업들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게 거의 한 22년 막 금리 인상기에 다 이미 주가는 반영된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앞서가잖아요 항상. 근데 이제 이런 조건 있는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이에요. 훌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매우 싸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3조 현상 때 자금이 가치주랑 대체 투자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고 지금은 그런 현상이 완화되더라도 너무 싼 종목이기 때문에 잘못돼도 손해볼 게 없고 잘 되면 왕창 벌 수 있는 70년대 중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 파월도 70년대 중반을 생각해서 그때 이제 그 미국 연준이 샤워실의 바보 역할을 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올렸다가 물가 떨어지면 금리 내렸다가 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몇 번 반복하면서 샤워실의 바보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폴 볼커 했듯이 과감히 물가를 잡고 엄청 세게 금리를 많이 올려서 세게 잡고 그래서 그런 우려는 당분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하고 현장에 가서 얘기해 보면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고 다시 저금리 시절로 돌아가고 이걸 이제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상황, 고물가, 고금리 이 상황 속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 쪽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또 가격 정가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해자도 있고 훌륭한 기업 쪽으로 계속 장기간 가는 게 맞다라는 요지이시네요. 저금리가 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는 투자 방식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상식적인 투자 방식이다라는 게 이게 상식이 안 통했었는데 이제 그런 저금리 오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왜냐하면
너무 그 큰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블이 꺼지는 그리고 그쪽에선 자금이 탈출하기 시작하고 그쪽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해서 제대로 된 길 가면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식이 맞는 투자는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윤정엽 대표님 모셔놓고 가치 투자 이야기,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장기간 동행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는다고 해놓고 결국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어떡하나요? 시세 변동이 커지면 어떡하나요? 이미 다 반영한 것 아니까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우문을 계속 드리고는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 이제 가격하고 가치 두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가격은 보지 않고 가격 신경 쓰지 않고 가치에만 집중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 성공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가격을 멀리하고 가격에 집중하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네.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다. 근데 가격은 조울증 환자처럼 되게 변덕스럽고 그렇죠. 수시로 막 그래서 이제 강아지 이론에서 강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가격은 가치는 이제 주인, 산책하는 주인이고. 근데 요즘은 하도 정보들도 많고 언론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해서 그 가격은 저는 이제 그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꼴이다. 예, 꼬리가 수시로 흔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인을 봐야 되는데 주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강아지 꼴이고 하니까 수시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꼬리가 한없이 흔들리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럼 그거 따라다니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워렌 버핏처럼 가격을 멀리하고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에 집중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냅니다. 꼬랑지 보고 막 할 테니까 제대로 된 의사결정 내릴 수 없고 수시로 결정내고 매매가 잦아지고 그리고 그 남들 하는 거 따라하게 되고 뉴스 많이 보고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해주셨던 말씀이죠. 산책하는 개 이론인데 거기다 윤종엽 대표님의 이론이 더해지네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산책을 할 때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기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의 꼬리까지 흔들리는 그러니까 거의 변동성에 더 변동성까지 이게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윤정엽 대표님의 합작품입니다. 요즘은 그 너무 공부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공부한 내용이 강아지 꼬리 흔들듯이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방해되는. 와.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사례를 보면 종목 얘기하다가 어떤 종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게 한 몇 년 사이에 20배 올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20배 난 종목 가지고 두 사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투자했는데 한 사람은 가격이 왜 오르는지 가격에 집중해서 왜 오르는지 매일 토론방에 와서 이렇게 내용 보고 누가 많이 팔면은 왜 팔았는지 빠지면 왜 빠졌는지 매일매일 수급 체크하고 매일매일 왜 더 빠졌는지 오르면 왜 올랐는지를 체크해서 그 사람은 올라가면 따라 사고 떨어지면 따라 파는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고 모멘텀으로만 팔고 사고 팔고 그렇죠. 이제 그 가격에 집중하게 되면 모멘텀 투자고 그러니까 그 이분은 너무 고민이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민도 많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잠도 안 오고 너무 고민스러워 잠도 안 와서 새벽 1시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거 왜 올랐어요? 왜 떨어졌어요? 근데 저도 모르죠. 단기 수급에 의해서 누가 사고 팔아서 올린 건데 저는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그분은 깡통됐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20배 오른 종목으로 깡통이 됐다고요? 또 한 분은 이 종목이 너무 좋고 싸고 그래서 분기별 그 재무제표 한 번 정도만 보고 투자해서 한 열 몇 배 수익을 나서 그 자기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는데 이 돈 가지고 썼다. 너무 고맙다라고 저한테 인사를 왔고 그래서 가치에 집중한 사람은 사실 그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회사가 점점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모습 보고 내가 투자하길 잘했다. 계속 그냥 유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은 매일매일 수급 체크하고 가격이 올라지면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하려고 하니까는 그런 적이었는데 그게 사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근데 시장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후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를 갖다 껴맞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요즘 그 유튜브나 이게 언론에 보면 거의 대부분 전문가 하는 얘기 사후 해석이에요. 왜 올랐고, 그러니까 일일 시황 정리를 해주면 오늘 주식이 왜 올랐고 왜 떨어졌고 그런 거 떨어지게 되면 가격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고 단타 매매하게 되고. 근데 워렌 버핏처럼 그 10년짜리 채권 투자했다 생각하고 멀리 보고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거 이런 거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회사가 좋아지는 모습 보면 계속해서 사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정설이긴 한데 정석이기도 하고 근데 가장 어려우니까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왜 필립 피셔의 말이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렇죠. 거의 한 번씩 뭐 매일 뉴스가 아니라 분기 보고서 한 번씩 보고. 근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그 가치를 공부하게 되면 사실은 그다음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가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 판단해서 가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원려. 가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돈을 잃는 길이다. 그래서 쏠림의 함정이 빠질 수 있다. 가치를 그 공부하는 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를 공부하는.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도 이게 가치를 알려주는 건지 가격을 알려주는 건지 반대해서 가치를 알려주는 것에 집중해서 하는. 그거 항상 그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 생각해서 그 가치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든 의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격이 뭐 밸류에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걸 초과를 하는 날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이 될 수도 있고 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가치 투자자도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이제 변덕스러우니까 이제 가치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는 사실은 이때 일부 매매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평생 만나보기 힘든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좀 꾸준히 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수가 있죠. 이게 20배 오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2000년대 초반서부터 해갖고 한 2006년도, 7년도 이때 한 20배 올랐죠. 그럼 한 6, 7년 사이에 우리가 또 20배 올랐다고 하면 이거 한 1년 만에 오른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장부상 가치가 장부가가 35,000원일 때 주가가 한 7,000원 이랬으니까 PBR 0.2배일 때 있죠. 0.2배요? 예, 지금도 PBR 0.2배짜리 많잖아요. 아니 근데 물론 이게 그 항상 밸류에이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고 하는 게 PBR 0.2배면 그 회사 청산해서 그렇죠. 나눠 가지면 이론적으로는 5배를 버는 건데 회사가 그렇게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그 결국은 가치를 보면은 가격은 언젠가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투자하는 게 그게 가치 투자라고 봐야죠. 근데 힘들죠. 지금까지 이게 힘든 게 왜냐하면 그 삼저 현상 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삼저 현상이 계속 되어온 현상이거든요. 삼저 현상일 때는 이런 게 잘 안 먹히죠. 그러니까 뭐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고 그래서 환율도 낮을 때. 근데 삼저 현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 최근에 특히 이제 2015년도 이후에 2020년도까지 삼저 현상이 가장 화려할 때 이런 게 전혀 안 먹힌 거죠. 근데 최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5년 동안 이게 가치는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환경이 바뀐 거죠. 삼고 현상 되고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성장주가 급락하면서 그런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런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까 앞서서 말씀 중에 잠깐 그 선광이라는 회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와, 그 회사는 무슨 한 11선도 안 깨고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무섭게 올라간 종목들이죠. 한 10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뭐 근데 대표적으로 그 회사 미스테리가 저도 한 10년 전쯤에 그 회사를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자산도 많고 또 자산주였었죠. 수익이 타박타박 나오고 근데 IR을 안 받아요. 거기에 이제 보세구역에 있어서 쉽게 탐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뭐 주주들도 오는 것도 반기지도 않고 우리 회장님 뭐 주가 오르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막 이런다. 근데 그게 한 10년은 걸렸습니다만 10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본 이제 슈퍼개미라고 일명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은
한두 종목 가지고 집중 투자해서 마음고생을 한 5년 이상 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냈어요. 예를 들면 2000년도 초에 이제 어떤 분은 오뚜기 잔뜩 들고 어떤 분은 또 오리온만 잔뜩 들고 네. 왜 주가 이렇게 안 오르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 그 회사 내용도 좋고 너무 그 주변 여건 좋아지는데 왜 그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은 왜 반영이 안 되냐. 네. 나보고 좀 사봐라. 기관들 오죽 답답했으면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사봐라 근데 아무도 거절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 종목들을 계속 매집하죠. 돈이 생기면 사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뭐 갑자기 올라서 50배 100배씩 올라온 종목들이 됐잖아요. 큰 부를 이루고 지킨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가치에 집중한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텐베거를 찾으신 분들 보면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두 번째 막 시세를 분출하고 오르고 있을 때 이걸 또 팔지 않고 더 버티는 거 그게 저는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 2년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러다 한 30%, 40% 수익이 나면 팔고 그 다음에 몇 배 올라가는 걸 이제 보게 되고 지켜만 보게 되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가격에 집중하면 모멘텀 투자해서 뭐 30% 40%를 팔고 빠져나오고 근데 가치 대비 가격 괴리가 크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저기가 생기죠. 그때도. 예. 금년 들어서 보면 이제 유튜브나 방송 몇 군데 보면 새해 들어서 지금 이제 유혈이 낭자할 때니까 주식을 사모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신루타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신루타 찾을 수 있는 종목은 워렌 버핏이 70년대 중반에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이런 걸 같이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70년대 중반에 큰 풀을 이뤘던 계기가 예일대를 비롯한 여러 데서 이제 그 우리 투자가 그동안 잘못돼 있다. 네. 그 예일대에서 반성한 것이 70년 동안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찾습니다.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거꾸로 해보자 해서 50년 동안 수익을 많이 내요. 그래서 120년간 검증된 방법. 그래서 반성문의 내용이 뭐냐면 쏠림과 반대로 가자. 쏠려 다니지 말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갖고 남들이 탐욕할 때 두려워하는 반대의 자세를 갖는 것이 그 돈을 버는 길이다. 그래서 반성문이 릴레이 거기를 통해서 릴레이 반성문이 나오고 그걸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큰 부를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투자 그 기준을 갖고 있는 데를 펀드를 맡겨서 펀드 투자를 통한 큰 부자들이 탄생하고 이런 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큰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성문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미국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대형주에 투자해서 손실이 컸잖아요. 22년도. 네. 그래서 반성문들이 SNS에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이 반성문을 참조해라라고 보내준 게 몇 개 있어요. 그 거기서 보면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뭐 그 메타, 페이스북, 그다음에 엔비디아, 넷플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거기다 이제 반성문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반성문 내용을 보니까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서 적기에 빠져나온 시점을 실기했다. 그런 내용이 주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모니터링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저기 하겠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겠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에 집중해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격에 집중하겠다. 이런 반성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성 내용이 미국의 중반에 나온 반성문 내용은 가격에 집중해서 쏠려 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기준을 바꾸겠다. 투자 행태를 바꾸겠다라는 반성문이 나와서 돈을 벌었는데 우리도 이제 반성문이 그런 행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하고 본인들이 가치에 비해서 매우 비싸게 샀다라는 걸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부분에 반성은 없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죠. 가격을 더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빠져나온 시점 빠져나오고 다시 사고 뭐 이런 걸 잘하겠다라는 타이밍을 더 잘 잡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내용에. 반성문이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네? 호응을 받고 저한테도 이거 진짜 좋은 반성문이네요. 저한테도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SNS 그 건너서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성의 내용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미국의 그 70년대 중반처럼 달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이제 빅테크
예, 진짜 테크주 엄청난 성장주였으니까 가능한 또 방송문이기도 할 텐데요. 거기는 이제 윤정엽 대표님은 결코 동의하지 않으시는. 비싸게 산 걸 그걸 반성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이제 그 구덴칩, 구덴 익스펜시브 이제 4개 영역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아까 그 예일대학교 모델하고 구덴칩 요 부분은 저희 첫 번째 처음 출연하셨을 때 영상 그 하단에도 링크를 좀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저기 하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부분이 쏠려 다니는 거예요. 가격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주로 투자하는 것이 구덴 익스펜시브, 구덴 그 푸앤 익스펜시브. 그러니까 성장주와 쪽박주 영역에 주로 투자하는 게 이제 쏠려다니는 현상이고, 이쪽 영역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수가 돈을 잃고 소수만 돈을 버는, 아주 행운이 잘 들어맞거나 아니면 실력이 특출하거나 한 사람 소수만 돈을 벌고 다수가 돈을 잃는 영역이고, 왼쪽 영역 구덴칩이나 푸앤칩, 그러니까 대박주나 가치주 영역은 쏠림의 반대편 쪽에 있는, 특히 그 중에서도 구덴칩의 영역에 있는 주식은 그쪽에 간 사람 중에 다수가 돈을 버는, 소수 아주 극히 일부만 돈을 잃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일 그 대학교 반성문이나 이런데 이제 이게 그 검증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계속 오른쪽 영역을 갈 것이냐, 왼쪽 영역을 갈 것이냐. 오른쪽 영역이 아닌 왼쪽 영역을 가야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잃지 않고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그런 돈 버는 방법이다라는 반성문이 나와서 그걸 지키고, 그래서 구덴칩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워렌 버핏의 3가지 조건에 맞는 그 ROIC 높고 가격 정가격이 높고 순현금이 있는 이런 기업들 찾아서 하면은 그 워렌 버핏이 70년대 중반을 많이 벌었듯이 그런 큰 기회가, 거대한 폭풍같이 몰려오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물려있다라고 하면 이런 주식 종목으로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가치 투자, 진정한 가치 투자의 길로. 그러니까 쏠림 현상과 반대로 가야 하는데 그 대중과 반대로 간다라는 건 굉장한 기다림과 고통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참아야 되는 거고. 윤정엽 대표님도 몸에 좀 살이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체질로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이게 사람도 기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운동신경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듯이 투자도 결국은 그 사람의 기질이 투자 스타일을 좌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구덴칩 그리고 이제 심루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한번 여기 일목요연하게 심루타 기업의 조건 요거 한 번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3저 현상에서 3고 현상으로 바뀌고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기다라고 생각되면은 거기에 그 기다리는 3저 현상 때 소외되고 홀대 받았던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그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투자 기준, 인플레이션에 수혜를 받는 기업의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면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심루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ROIC 높은 기업, 다시 반복하지만 ROIC 높고 가격 쉽게 올릴 수 있고 순현금 기업, 3가지 조건에 맞는 기업을 사서 투자하면은,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감이 좀 밀려오고 막 이러는데, 막 싼 주식이 막 보이니까 행복하세요. 막 그렇죠. 그런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가치주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5년 10년 후에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급락할지 뭐 고통스러울 수 이럴 수 있지만, 이런 주식을 사서 이런 주식이 기업이 내용이 현금 창출력이 더 좋아지고 있고 현금 창출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고. 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 채권의 듀레이션이 재무관리 책에서 보면 듀레이션 1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3년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10년 보고 투자한다. 10년짜리 채권 사고 하는데 가격이 당분간 올랐다 내렸다 이거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진짜 두근두근 하세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우리 저희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에 돈만 들어와라. 그렇죠. 내가 다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70년 중반에 나타났던 현상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펀드를 통한 이제 간접 투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도 저기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2000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V자 반등하면서 기관 수익률이 펀드들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 심할 때는 예. 빠르게 움직이는 개인들이 수익 더 좋죠. 그렇죠. 기관보다. 기관 저기 형편없네라고 하지만은 이런 조건에 맞는 투자를 하는 운용사를 그 투자 기준을 잘 정립해 놓고 이걸 잘 지킬 수 있는 운용사를 찾아서 하면은 예를 들면 2004년 5년인가 2000년 중반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급여 생활자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한국에 그분이 70대 중반 때 오셔가지고 한국에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했더니 40년 전에 펀드를 하나 만났는데 네. 너무 좋은 펀드를 만나서 자기는 40년 동안 한 펀드만 가입해서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것처럼 큰 돈을 벌었다. 라고 했듯이 펀드를 잘 선정하는 것도 그래서 좋은 운용사를 잘 선정하는 것도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70년대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왔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3.9 현상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 그래서 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결혼 상대방 구하는 것 다음으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학교나 직장 선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운용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했듯이 그런 내가 이제 이런 기질이나 이런 안 맞아서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러게 기질에 잘 맞는 운용사를 찾는 그 기질을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찾는 예 그것도 하나의 미국 사례를 봤을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덩크슛을 못하면 덩크슛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를 찾아서 응원을 하면 돼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보석을 잘 못 알아보면 보석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엄청난 전설적인 펀드이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그 펀드로 돈을 번 투자자는 또 많지 않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펀드 가입도 역시 가치주를 찾고 가치주를 기다리고 동행하듯이 그런 자세도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평생 맡길 수 있는 펀드를 찾는 게 그럼 마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평생 맡기면.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윤정엽 대표님이 지금 가슴 뛰는 시기이다. 싼 주식이 정말 많다. 구den칩. 그렇죠. 그냥 싼 게 아니라 좋은데 싼 회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3고 현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싸니까 좋은 거죠. 네. 오늘도 진짜 항상 깨닫는 게 많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을 모실 때마다.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윤정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